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그 한국 경제 이어 관련된 강의 소개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책의 2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1장 서론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장 경제 체제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뭐 조금씩 다릅니다. 네. 크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체제,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경제 체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세 가지 경제 체제 하에서도 각각의 하부, 그러니까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일종 경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관련된 일종의 의사결정의 어떤 그 원칙,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경제 체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 적혀 있듯이 희소성, 그다음에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경제 체제가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걸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채택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야기를 해야 경제학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이 과연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요 맥락들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에 교양으로서 한국 경제 이해라고 하는 챕터를 배우는데 과연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관련된 가장 큰 틀에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요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 경제학 개론을 들었다면 사실 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경제 관련한 그 과목을 들었다면 사실 요 이야기는 익숙한 이야기죠. 네, 아주 뭐 낯선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뭐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의 경제 체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왜 우리가 과연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시장을 중시하는 그런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보통 이제 뭐 시장 경제 체제 내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체제. 그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시장에 의해서 또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한다라고 한 뜻이거든요.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의미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테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소성,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을 교과서로 맨 처음에 펴면은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 사실 세계 전부 다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다라고, 아주 큰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희소성이다라고 한다면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건 이건 경제학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경제학의 세계관이에요. 경제학은 세계를 희소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천국이나 지극히 복된 세상,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가 바라보는 세계는 희소한 세계입니다. 뭔가 부족한 세계죠. 네, 천국과 같은 또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세계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의 대전제예요. 또는 경제학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희소성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 이 희소성의 개념,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네, 욕망과 자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네, 네, 목적이 어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 또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 이게 바로 욕망이에요. 예, 욕망. 그리고 자원은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걸 자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보통 뭐 생각하는 그런 물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뭐 시간도 자원입니다. 우리가 그 뭔가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 시간도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욕망을 그 욕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달라지죠. 내 시간을 잘못 써버리면 내 욕망을 아주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게 하고, 시간을 잘 쓰면 굉장히 욕망의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수단들, 그 수단들은 전부 경제학에서 자원입니다. 물적인 자원, 뭐 우리가 나무나 석유나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나 이런 자원들, 돈도 자원이죠. 네. 내 욕망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도 돈도 자원이에요. 네, 자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 그걸 정책 수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자원이에요. 어떤 정책을 쓰느냐, 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가 그 국민들의 욕망의 수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 수단도 자원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자원, 굉장히 넓은 자원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 욕망은 무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유한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욕망과 자원, 그러니까 이게 무한하고 이게 유한하다면 개념 필수적으로 유한이 무한을 따라잡을 수 없죠. 개념 필수적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요 둘은 그야말로 괴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요 괴리 현상이 바로 경제학이 상정하는 세계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이 도저히 욕망을 따라잡을 수 없는 요 상황, 요 상황이 희소성의 상황이에요. 근데 뭐가 희소하다? 희소하다는 건 부족하다는 건데, 뭐가 부족하다? 자원이 부족하다. 자원이 부족. 이게 희소한 거죠. 자원이 희소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상태, 근데 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는 그걸 우리가 희귀하다 그러거든요.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 희귀라고 하는데, 희소는 뭐냐면 욕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욕망은 무한하니까 상대적으로 자원이 유한하다. 그래서 그걸 상대적 부족, 절대적 부족은 우리가 희귀하다 그러고, 상대적 부족을 희소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상황이 딱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운명적이고 숙면적인 상황이다. 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상정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희소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 이 세계관이에요. 경제학적 세계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세계에서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요런 세계에서. 근데 요때 인간은, 요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족한 자원을, 또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든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즉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향, 또는 욕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자원을 쓰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걸 합리적 인간이다. 이 인간, 희소성이라고 하는 세계에 사는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에요. 합리적 인간이.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을 우리가 경제인이라고 하거든요. 경제인이라고 합니다. 경제인은 바로 합리적 인간이에요. 보통 이제 이거를 호모자를 붙여서 호모, 뭐 이코노미쿠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네. 이코노미가 경제라는 뜻이에요. 이코노미가 경제라는 뜻이니까 경제인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이걸 뭐 쓰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합리적 인간이에요.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원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자원을 합리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내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쓰는 사람, 그걸 이제 경제인이다라고 보고 그거를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합리적 인간이, 경제인은 반드시 그런 형식의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내가 돈이 1,000원 있다. 지금 배가 고파요. 근데 1,000원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죠.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내 욕망에 잘 부합하도록 써야 되잖아요. 그게 합리적 인간이에요. 그게 경제인이에요. 그래서 그 돈 1,000원이라고 하는 자원을 어디에 쓸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와중에도 내가 가장 맛있어하는 음식을 사야 내 욕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욕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0원으로 같은 과자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사겠죠. 1,000원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근데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뭐 여러 과자들이 있을 겁니다. 새우깡도 있고 감자깡도 있고 뭐 감자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것 중에 나는 제일 새우깡을 좋아한다. 그러면 1,000원을 새우깡에 써야죠. 그게 내 욕망을 최대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내 돈의 자원을 잘 활용하는 인간, 그게 이걸 계산 합리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합리적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합리성이 뭐냐? 철학적으로 합리성이 뭐냐? 잘 모릅니다. 근데 합리적 인간,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런 의미로 쓴다. 자원을 잘 활용하는 인간, 잘 계산하는 인간, 그 합리적 인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건 방금 이야기했듯이 욕망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욕망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이거든요. 또 이걸 자기 이익입니다. 이 욕망은 뭐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남의 이익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 합리성의 목적입니다. 이걸 추구합니다. 욕망의 극대화. 내 자원을 쓰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쓰더라도 내 욕망에 가장 부합하도록 쓰는 것, 그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쓰는 것, 이게 바로 그 합리적 인간이고 그게 경제인이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은 경제학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희소성화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또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쓰는 그런 유형의 인간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리적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그 경제학이 말하는 세계관, 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관이 뭔지, 그 다음에 경제학이 상정하는 인간관이 뭔지를 우리가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희소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자원을 잘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원을 치우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자원을 잘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한 인간, 한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정부가 어떻게 잘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정부가 과연 자원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투입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어디에 그 받은 세금을 정부가 어디에 쓰느냐? 그게 국민들한테 가장 국민들, 그 지역 공동체에 있는 국민들이
욕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거두어들인 세금을 쓴다면 그 합리적 선택이죠. 네. 정부의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제인과 같이 쓰는 것, 그 자원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희소성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희소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기 있죠. 만약에 희소성이 가정돼 있지 않고 이 세계가 천국과도 같은 세상이다. 그럼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건 없죠.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정형화돼 있어요. 정형화 시켜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폴레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48년에 쓴 그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48년.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의 그야말로 원본입니다. 네, 최초로 지금 것 같은 형식의 경제학 책을 가지고 지금 경제학 그 개론 또는 경제학 원론 또는 경제학의 원리라고 하는 이름하에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경제학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이 폴 사무엘슨이 쓴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 1948년에 쓴 그게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종합해서 쓴 그 책을 뭐 최초는 아니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쓴 사람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그 현대 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형화해 놨고 맨 마지막에 이게 폴 사무엘슨이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붙은 경제 문제가 언제 생산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사무엘슨은 또 세계 전통적으로 세계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면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비교적 이건 1970년대에 나온 문제거든요. 70년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위기가 환경 또는 에너지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면서 1970년대 뭐 오일 쇼크 이런 게 오잖아요. 1973년에 오일 쇼크 이런 게 오면서 그야말로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1970년대에 대두되게 되죠. 그 문제와 관련된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물질적인 문제를 의미하거든요.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그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이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환경 문제인데 환경 문제인데 사실 환경 문제가 직접적으로 대두되게 되면서 사실 경제 문제도 이 환경이 파괴되어 버리면 사실은 경제라고 하는 것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환경이 파괴한 곳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네, 환경 파괴를 내버려 두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는 그 어디에도 없죠. 특히 지구 전체가 환경 문제에 봉착해 버린다. 그러면은 지구 내에 있는 모든 국가들 어떤 지역도 발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 중에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된 게 1970년대입니다.
그 오일 쇼크가 나오고 석유 가격이 폭등하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있어서의 그 에너지원, 모든 상품 생산의 에너지원은 어디입니까? 석유 아닙니까? 근데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4배나 뛰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죠. 1973년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그야말로 경제가 얼어붙고 선진국 경제가 꺾이고 하는, 그야말로 환경 문제가 재앙이 될 수 있겠다, 경제에 있어서 재앙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야말로 선진국 경제에 있어서의 황금기를, 골든에이지라고 하는 황금기를 겪고 있다가 73년에 그야말로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선진국 경제가 한풀 꺾이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환경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게 되고, 결국 급기야는 1992년이죠. 리오 선언, 이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리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이념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리오 선언의 아주 핵심적인 문구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천명이 되게 되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더라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입니다. 즉,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그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개념의 뜻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나누게 되죠. 시점을 이렇게 나누면 현 세대라고 하는 하나의 시점이 있고 미래 세대라고 하는 하나의 시점이 있습니다. 현 세대가 너무 많은 자원을 써버려서 환경을 파괴시키게 되면, 사실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거든요.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자원 고갈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현 세대가 너무 많은 자원을 쓰고, 자원은 쓴 만큼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예, 환경은 그렇습니다. 자원을 쓴 만큼 쓰레기가 나와요. 즉, 자원이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자원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환경 오염 문제, 즉 쓰레기 문제가 반드시 대두됩니다.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환경 쓰레기가 고체 형태면 그걸 쓰레기 또는 폐기물이라고 그러고, 그 쓰레기가 액체 형태면 수질 오염 물질이 되고, 그 쓰레기가 기체 형태가 되면 그 쓰레기는 대기 오염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인데, 결국 자원 고갈이 곧 환경 오염으로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현 세대에서 너무 많은 자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미래 세대가 쓸만한 그런 환경, 미래 세대가 쓸만한 환경, 그 자원이 고갈되게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은 자원을 써서, 자원은 쓰면 쓸수록 그야말로 경제는 발전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현 세대가 너무 많은 자원을 써서 환경을 파괴시켜 버리게 되면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이 없고
환경은 너무 많이 파괴돼서 그야말로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간 배분 문제, 즉 현 세대가 어떤 자원을 쓰더라도 또는 현 세대가 환경 파괴를 하더라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두 시점에 자원을 쓸 때 그 자원을 배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언제 생산할 것이죠. 현 세대가 너무 많이 생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 세대가 너무 많이 생산하지 말고 생산하던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곧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과 부합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시점과 자원 배분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게 이제 근데 요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최근에 나온 문제고 원래 고전적으로 그 고전적인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건 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 요게 사실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그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어떤 공동체든 저 세 가지 의사결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결정에 대한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그 공동체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예컨대 우리가 가족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먹지 못한다. 그 가족 공동체가 먹지 못한다. 그럼 그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예컨대 빵을 먹겠다. 빵을 먹겠다. 그럼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가 결정됐죠. 그리고 얼마나 빵을 예컨대 5개 생산하겠다. 5개의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 가족 공동체 아침을 먹기 위해서 5개의 빵을 요리해서 생산하겠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면 그게 결정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생산하지? 5개의 빵을 어떻게 생산하지? 그 생산 기술인데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결정이 돼야 생산할 거 아닙니까? 5개의 빵. 근데 그게 만약에 예컨대 우리가 재료들이 있죠.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 밀가루, 달걀, 그 다음에 이스트, 설탕, 이런 것들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들은 그 재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 해야 맛있는 빵이 나오겠죠. 그 맛있는 빵을 구워야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그건 잘 구운 빵이죠. 생산 기술이 높은 거죠. 이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생산 방법의 문제인데 생산 방법이 좋으면 좋을수록 질 좋고 많은 양의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빵이 구워질 거 아닙니까? 빵이 생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빵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빵 5개가 만들어졌을 때 그 5개를 누구한테 분배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빵 5개가 구워졌는데 그거를 나한테는 얼마나 나눠줄지,
동생한테는 얼마나 나눠줄지, 어머니는 얼마나, 아버지한테는 얼마나 나눠줄지, 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을 다 하고 나서 생산이 다 빵이 생산됐다라고 했을 때 그걸 누구한테 나눠줄 것인지, 얼마나 누구한테 얼마나 나눠줄 게 분배 문제죠. 요 문제가 바로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경제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뭐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무엇을 생산해야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은 뭐 빅데이터 분야, 뭐 인공지능 분야, 뭐 이런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뭔가를 생산을 해야겠죠. 뭔가를 생산하고 그 어떻게 생산할지가 결정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든 뭔가를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생각해 경제적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네, 요 세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요 두 문제는 보통 배분 문제라 그래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에는 분배 문제입니다. 네, 분배 문제예요. 배분 문제다. 이 배분이 배분 문제고 이건 분배 문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배분이나 분배나 이 두 개는 일상 용어에 있어서는 사실 혼용해서 쓰죠. 혼용해서 씁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요 배분이라고 하는 건 용어가 어떤 용어냐면 요 용어입니다. 네, 요 용어를 번역한 거예요. 배분은. 그리고 분배는 요 영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요 allocation이라고 하는 건 여기 어디에거든요. 에십니다. 어디에 로케이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로케이션 어디에 위치 짓느냐의 문제고 디스트리뷰션은 이 트리뷰시라고 하는 게 이게 어원을 찾아보면 이게 몫이라는 뜻이거든요. 몫이고 디스는 뿌리다는 뜻이에요. 어원을 찾아보면 뿌리다. 그러니까 몫을 나눠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근데 이거는 왜 allocation 어디에 로케이션 하는 어디에 위치 지어지는 문제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는 우리의 욕망에 비추어 봤을 때 욕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치하는 문제거든요. 내가 빵을 지금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빵을 굽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아침밥으로 빵을 굽는 것이 가장 좋겠다. 거기에 자원을 위치 짓는 거 아닙니까? 배치하는 거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원을 투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아침밥을 짓겠죠. 그게 합리적으로 뭔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 생산 방법의 문제도 사실은 로케이션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밀가루, 그 다음에 뭐 달걀, 이스트, 설탕 이걸 어떻게 잘 배치하느냐, 이걸 우리가 레시피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잘 배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잘 배치하지 않으면 맛없는 빵이 나와요. 그 위치 짓는 것의 문제란 말이죠. 적재적소에.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우리가 국가 경제를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어디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를 어디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차, 드론 이런 걸 생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이걸 생산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거기에 위치 짓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뭐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 뭐 4차 산업혁명 아니라도 다른 거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우리의 먹거리고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어떤 산업이다라고 하면 그걸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 드론, 또 뭐 있죠?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생산하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생산할 것이냐? 드론을 어떻게 하면 잘 생산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중국보다 드론 뭐 세계 1위가 중국이라고 그러니까 중국보다 어떻게 하면 잘 생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질 좋게 생산할 수 있을지, 이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옛날에는 또 뭐죠? 뭐 자동차를 생산한다. 그러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결정된다면 그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잘 생산하고 부품들을 어떻게 잘 조립하고 어떻게 노동자와 기계를 잘 그 위치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잘 조화되게 만들어서 자동차를 생산할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는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이거는 어떤 그 자원을 배치하는 문제라면, 이게 배분 문제라고 하는 건 자원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문제라면 이거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문제는 이미 생산된 것을 누구한테 나눠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배분 문제라고 하는 건 그 파이가 생산될 때의 문제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해야 될 때의 문제고, 이미 파이가 만들어졌으면 그걸 누구한테 나눠줘야 될 것인가, 누구한테 얼마나 나눠줘야 될 것인가가 바로 분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라면이 10개 있다. 이미 다 생산됐어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라면 10개.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미 라면이 생산이 돼 있습니다. 잘 생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10개를 100명의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나눠주죠? 이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배정의라고 그러거든요. 분배정의라고 하는, 이 정의 문제인데 분배라고 하는 건 정의 문제예요. 분배정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분배가 잘 되도록 하는 그 정의 원칙, 그걸 이제 분배정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분배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단일한 기준이 없어요. 분배를 잘하기 위한 단일한 기준. 그동안 수많은 철학자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 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천착을 했지만 단일한 기준이 없습니다. 정의롭게 분배.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는 뭐 정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 행동에 있어서의 올바름,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서양에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몫을 잘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몫을 잘 할당하는 것. 그걸 이제 보통 정의라고 그래요. 몫을.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의 문제거든요.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분배합니다. 예컨대 형법이다. 그러면 형법이라고 하는 건 형량을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죄질이 나쁠수록 형량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형량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마이너스 몫이거든요. 마이너스 몫. 네. 형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잖아요. 이 마이너스 몫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가? 재질이 나쁜 사람은 10년, 형량 10년, 징역 10년. 조금 그보다 낮은 사람은 8년,
이렇게 잘 나눠줘야죠. 근데 형량이 높은 그 죄질이 나쁜 사람이 오히려 8년을 받고 죄질이 좀 더 나은 사람이 10년을 받는다. 이거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량이고 형법이죠. 그건 문제가 많은 거죠.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라면 10개를 100사람한테 나눠준다. 어떻게 나눠줄 건가? 이 문제는 사실 누구한테 이 라면 10개를 100명한테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준 것이 정의로운 거지? 이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단일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 배분 문제는 사실 얼마나 그게 많이 생산되고 질 좋게 생산되고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에 비춰서 원하는 물건인가에 따라서 이 배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양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양적인 문제로 치환할 수 있는데 이 분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일한 기준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경제학은 경제 문제라고 하지만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배분 문제와 분배 문제다 라고 볼 수 있고,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 배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욕망을 극대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그래서 자원이라는 배분이란 말은 자원이라는 말과 친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이란 말로 따라다녀요. 배분이란 말은 그냥 혼자 다니지 않고 항상 자원이란 말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자원과 배분은 친화성이 있는 말이다. 그래서 자원 배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분배 문제는 보통 뭐랑 친화성이 있냐면 소득이라는 말과 친화성이 있어요. 그게 소득 분배라고 하는 말, 보통 소득 분배라는 말이 따로 쓰일 때도 있지만 보통은 소득 분배라는 말과 따라다닙니다. 사실 이 몫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몫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소득이고요, 한 가지는 자산입니다. 자산 또는 재산 또는 부라고 불리우는 몫의 개념이 있어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이 뭐가 다르냐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전제되어 있는 몫이 소득입니다. 내가 하루에 버는 소득, 내가 100만 원의 소득을 번다라고 했을 때 그 100만 원을 하루에 버는지 또는 한 달 동안 버는 소득인지 또는 1년 동안 버는 소득인지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다르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을 버는 소득이라면 그 굉장히 고소득자죠. 근데 1년 동안 100만 원을 번다면 그 사람 굉장히 저소득자입니다. 그래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그 개념 필수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전제되어 있는 목 개념은 바로 소득이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전제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현금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 자산 또는 뭐 금융 자산,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뭐 그런 여러 형태의 자산들이 있죠. 그 자산이라고 하는 건 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지금 2021년 지금 9월 6일이죠. 9월 6일 몇 시에는 내가 얼마의 1,000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내일 당장 1,100만 원의 자산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시점마다 다르거든요. 시점이, 이게 부죠,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시점마다 달라져요. 그런 걸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도 많아져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자산, 소득이 고소득층일수록 부동산도 좀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처음에 나이가 적을 때는
나이가 적을 때는 뭐 자산이 별로 없지만 나중에 내 소득이 축적되면 결국 부동산 자산도 가지게 되고 뭐 금융 자산도 가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이 사실은 더 경제학에서는 더 본질적이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 중에서도 소득이 핵심이다 해서 소득 분배라는 말을 보통 씁니다. 그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배분이 잘 되면 이거 배분이 잘 되면 자원 배분이 잘 된 거를 우리가 효율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배분이 잘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원 배분이 잘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득 분배는 뭐와 친화성이 있냐면 공평성이란 말과, 그러니까 분배가 잘 되면 그걸 공평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분이 잘 되면 효율적이라고 그러고 분배가 잘 되면 공평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예요. 배분 문제와 분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무엇을 연구한 학문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배분과 분배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또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다루는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경제학이 포커스를 두는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두 가지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경제학,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경제학, 이걸 더 중시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분배 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일한 기준이 없어요. 정의? 분배 정의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것이 좋지? n분의 1? n분의 1만큼 공평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생산하는데 사람들마다 기여한 게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놀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100만큼, 어떤 공동체에서 100만큼을 생산을 했어요. 그럼 논 사람도 또 똑같이,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하면 그거 공평한 거 아니죠. 나눠줄 때 잘 나눠진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나눠주면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겁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눠줘야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걸 더 중시합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중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효율성 문제를 다룬다. 또는 배분 문제. 어떻게 하면 자원 배분을 잘할 것인가. 우리가 희소성 이야기할 때도 합리적 인간 또는 경제인,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어떻게 행동하는 인간이다? 바로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활용해서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활용하느냐에 자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경제인 또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했잖아요. 합리적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게 그 말이에요. 자원을 잘 활용한다는 건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겁니다. 그 잘 배분한 게 효율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경제학 물론 분배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이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효율성을 잘 달성을 해야, 사실 우리가 경제학을 보면은 효율성이 잘 달성이 돼서 경제가 성장을 해야 분배 문제도 나아집니다. 분배도 개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다. 이걸 배분 문제가 자원 배분을 잘해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결국 분배 문제도 해결이 되거든요. 파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갑니다. 좀 많이 생산을 하는 풍족한 곳이어야 분배도 개선이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경제 체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적 방식, 체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경제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